2008학년도 정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4개의 제시문을 입장에 따라서 2개씩 분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분류 자체가 틀린다면 답안지는 아마 가장 최악의 점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제시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본성, 윤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간의 윤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위해서 이 윤리에 관해 가장 많이 대입해서 출제되는 전통적인 두 입장인 법칙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그것에 기초해서 덕성면의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설명 듣겠습니다. 의미론과 공리주의라는 서구의 그 전통적인 윤리학설을 줄기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윤리를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서구의 의무론이 됩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주의는 목적론이라고 이미 통칭해서 부릅니다. 목적론이란 무엇이냐? 옳음은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사회적 좋음이 이것은 사회적 공리일 겁니다.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때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을 높이면 그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법칙론자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의무나 의의 우선이 있다고 인간에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옳음은 보다 근본적이고 환원 불가능해서 직관에 의해서 파악되면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론을 쉽게 얘기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유용성입니다. 이때 유용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이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유용성이라면 이기성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전체의 공익을 높일 수 있다면 윤리적으로 옳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옳음. 도대체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한 두 입장인데 목적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목적론이라는 윤리설은 사회적인 효용성을 높이면 옳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 즉 공리주의로 철학적 정해집니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느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이고 그 윤리 개념은 그 사회의 위치에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함으로써 그것을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해 나가는 개념이 바로 목적론의 윤리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론은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한계점도 분명히 내재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키는 아주 극단화되면 노예제도까지 합리화됩니다. 이에 비해서 법칙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개념에 주목을 합니다. 따라서 법칙론에서는 양심의 개념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론 혹은 의무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 윤리 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선천적으로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윤리가 서로 다른 윤리적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과연 물속에 아내와 아이가 빠졌을 때 하나만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윤리적 딜레마, 즉 윤리적 상충에 대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길어지긴 하겠지만 상황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가 난파에 9명부터 6명이 올랐으나 정원이 5명이다.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 배에는 여리학자, 어린이, 정치인, 식물인간, 수능, 언어, 수학자가 탔다고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학자가 나갔으면 꼭 좋으실 텐데. 자, 이 부분에서 목적론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누굴 선택하겠습니다? 식물인간입니다. 당연히.
식물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전체의 사회적 유용성이란 공리의 차원에서 식물인간은 정상적인 사회적 공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법칙론자들은 절차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법칙론자들은 누구도 희생시킬 수 없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생명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이런 선천적으로 내재한 양심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그쵸?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직관과 양심 때문입니다. 자, 각각의 윤리설은 사실 절대적 윤리설이 아니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목적론의 한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인간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려 한다. 뭐 이러한 그쵸? 윤리적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결정적 한계는 아닙니다. 더 큰 결정적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인간사가 이토록 쉽사리 그렇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 및 계산의 불가능성.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만약 실제 그렇다고 쳐서 누구를 죽입니까? 식물인간을 죽였다고 칩니다. 그런데 뭐 이 어린아이가 이때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죽는 게 나았겠습니까? 바로 목적론의 한계가 됩니다. 그렇죠?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극단주의적 사고, 그리고 예측 및 계산이 쉽사리 불가능하다 보니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목적론의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탄력적인 신축적이며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표면상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 때문에 윤리적 상충, 즉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됩니다. 자, 법칙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아주 자명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법칙론자는 그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윤리가 이렇게 딜레마에 처했을 때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법칙론이 답답해 보이지만 이 법칙론은 우리가 인간이 지녀야 할 절대적 원칙의 수호란 아주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외를 해명하면서 우리 윤리가 서서히 구멍이 난 제방처럼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원칙적 입장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태아가 다운 증후군 환자로 유전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판명이 됐다. 자, 그러면 목적론의 판단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정의 비용 등을 철저히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법칙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그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따위는 따질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절대적 생명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론과 법칙론은 윤리적 상황에서 대처하는 양식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이 두 개의 윤리적 입장은 윤리설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이해가 안 된 학생은 되풀이해서 들어서 확실히 그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설명 기초로 각각 윤리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다라에서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고자는 백지설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물이 어느 방향이 없는 것처럼, 물이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백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은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후천적 학습이나 경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의 맹자는 선천적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내재된 선의 기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윤리설로 흔히 말하는 성선설이 될 것입니다. 사람 악한 사람이 없고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 해서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것은 선함의 인간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윤리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제시문 다가 될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그렇다면 윤리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독해를 상당히 꼼꼼히 해야 될 텐데요. 인간은 어떻게 내성적으로 윤리를 파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도덕적으로 중요가 있는 상황에서의 직접적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유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를 파악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직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 그를 안아서 건져주려고 하듯이 인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직관에 따라 선천적 윤리를 통찰해서 행동한다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다가 바로 맹자와 유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제시문 다는 한편의 바가바드기타라는 인도의 경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전쟁이라는 상황 속과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윤리적 선행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란 각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심지어 살인 행위 또한 사회 전체 구성원의 선과 공익을 높일 수 있다는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시문 라가 바로 고자와 유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입장은 윤리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자와 유사한 입장이 바가바드기타, 맹자와 유사한 입장이 제시문 다라고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의 근거는 윤리성을 어디에서 보는지를 바로 서술해 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시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관점으로 그 반대 입장을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판 또한 아까 설명드린 법칙론과 공리주의의 연장선에서 비판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간략한 키워드 정도를 하나씩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고자의 입장에서 비판한다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의 모습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했던 윤리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절대적 윤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윤리적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린 때로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전쟁의 행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공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고자의 입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맹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 윤리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흔히 동양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가서 짓밟거나 얼굴에 물을 더 껴안지는 않을 겁니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일으켜주려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심성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인간은 동양과 서양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지는 존엄의 윤리, 생명의 윤리 등이 확고한 원칙 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윤리설이며 이것은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변환이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불변하는 도도한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